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날 또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이 들어가서 조금 이제 바닥을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을 드니까 오래간만에 마음 편한 주말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내 나이 환갑 자격증 열공중 셀프 부양 위에 일터 찾는 노부모들이라고 돼 있으면서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안경 쓴 캥거루한테 어, 자녀가 있고, 자녀는 또 C라고 돼 있는 동전 같은 걸 쥐고 있고, 밑에 이제 깨져 있는 게 있으면서, 자녀는 아마 비트코인 투자해서 손실이 나서 아마 다시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을 데리고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독립이 늦은 자녀, 부양 기대를 못해, 불황도 은퇴를 번복하게 만들어, 일하는 60대 반년새 5%포인트 급증을 했고, 자격증 취득 50대 이상이 최다, 학원 수강생 중엔 80대도 있어, 40대 이하 30%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대출금리 오르고 물가 치솟고 독립 이후 생활비 부담이 커진 탓이라고 합니다. 코인 주식 비투 열풍도 한몫을 해서 20대 대출액이 1년 새에 12% 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마초 세대? 무슨 말이죠? 재작년 공기업에서 퇴직한 박모 씨는 늦가기 수험 생활 끝에, 박모 씨가 62세 분이시네요. 늦가기 수험 생활 끝에 올해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반평생을 바친 회사를 마지막 일터로 생각하고 쉼없이 달려왔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대학생 아들이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것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박 씨는 요즘 대학생 아들이 62세 분이신데 대학생 아들이 있으시네요. 박 씨는 요즘 전국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농작물 피해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직 부양할 대학생 자녀가 있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만하다면서 건강만 받쳐준다면 이른이 넘어서라도 일할 기회가 있는 직업이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한모 씨는 61세신데 국가 자격증만 4개를 보유한 자격증 부자다. 지난해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고 올해는 젊은 사람도 어렵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함 씨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려면 60이 넘은 나이에도 쉴 틈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젊은 사람과 겨루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자격증을 따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주변에서도 나의 영향을 받아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이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마처 세대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 마처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대체로 베이비 부모 1955년에서 63년생이 속하는 이들은 최근에 은퇴는 했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과 준비가 덜 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은퇴와 동시에 다시 경제활동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마처 세대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최소 20,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직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격증 만학 돌풍 덕에 지난해에는 마처 세대 자격증 취득자 수가 30, 40대 젊은 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네,
국가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국가 자격을 취득한 50대 이상 인구는 총 11만 6,177명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30대는 10만 2,325명, 40대가 10만 3,025명에 그쳐 월등히 적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서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이분들이 1955년에서 63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돼 있고요. 최근에 보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그때 좀 놀랬던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독립시켜 버리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근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캥거루 쪽도 있지만 3, 40대까지 이 부모 마음이 우리나라의 정서가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정 많기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럽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애들하고 뭐 40대에 될 때까지 같이 있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미국에서 빨리 독립을 시키니까 그런 걸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결국 공부 2, 3년 더 하는 것보다 빨리 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게 아주 큰 공부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제 나의 경쟁력이 우리 그 허준이 교수처럼 와 수학 그리고 우리 임윤찬 선수처럼 또 피아니스트 한 분야에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 이제 거의 뭐 불광불급이라고 정말 미쳐서 한 분야를 파는 그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별하게 그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에 대한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공무원 시험도 많이 보고 이제 취직이 많이 그 관건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저는 많은 빨리 독립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게 그 뭐 좋은 역량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축구 선수 하다가도 펀드 매니저 되고 축구 선수 하다가도 가수가 되고 가수 하다가도 또 뭐 뭐 펀드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광진이 형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가수하면서 또 펀드 매니저 같이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또 내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야 하다가 이래 좀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래 쉬프트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마처 세대가 남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그 우리 김동완 소장님하고 저 뒤에 변화와 생존 책도 있지만 변화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 저는 그게 우리 50세 이상 이제 앞으로 마처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세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변화의 성진에서 저는 김동완 소장님을 보면서 미국 가서 뭐 신발 가게도 하셨다 그러고 뭐 보면 저만큼이나 저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을 남들보다는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 소장님도 보면 굉장히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 유튜브. 뭐 남들이 다 안 할 때 또 유튜브 이렇게 하고
그 후배가 법인 설립해볼까? 법인 설립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지금 엄청난 경제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격증 공부도 좋고 국가기술 자격증 이런 것도 좋고 어쨌든 저는 우리 5, 60대, 70대, 뭐 80대 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저는 그런 부분이 또 자녀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항상 부모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마처 세대는 그렇고 캥거루족은 성인이 된 뒤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층을 말한다. 정신적으로 독립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캥거루족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그 렌트비나 물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부모님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뭐 가족끼리 남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 20, 30대들은 무조건 이제 돈을 아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드머니를 만들기 제일 좋은 게 일단은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드머니를 월세비 줄여가지고 시드머니 만드셔야 됩니다. 아하. 그 관련해서 또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비투 부메라 2030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MZ 세대 다시 캥거루족으로 20대 이하 가계대출 총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간 것도 20, 30대 때 이렇게 비투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저는 얻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직장인 김모 씨는 2년에 걸친 짧은 독립생활을 뒤로 하고 이달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다. 이런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재작년 취업한 뒤 월급 60%를 주식과 코인에 나눠 투자했는데 자본시장이 무너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세 배로 불어나는 수익률을 보고 욕심이 커진 김 씨는 급기야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투자금을 늘렸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벌써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집주인은 물가가 상승했다며 갑자기 월세를 10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 김 씨는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반이 걸리지만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해서 다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올해 들어서 자산시장에 얼어붙으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는 MZ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과 코인처럼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젊은 층이 대출금리와 물가 인상에 시달리면서 캥거루족으로 복귀하고 있다. 40대 이하 성인 남녀 가운데 29.9%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혼인하지 않은 경우 캥거루족 비율이 더욱 높았는데 이 연령대 비혼 성인 남녀 중 64%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요. 60대 이상 가구주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2011년도에 33.4%에서 2019년도에는 29.3%까지 떨어졌지만 21년도에 30.3%로 다시 증가했다. 그만큼 청년층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례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가 최근 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비혼인 청년들도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 비용도 좀 줄이고 효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또 내가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부모님한테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참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고 봤을 때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렇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비용을 줄여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다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빚내서 투자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자산은 쌀 때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죠? 쌀 때 투자했으면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싸졌을 때 빚내서 투자하는 거지. 싸졌을 때 내가 들어가서 성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사면 무조건 먹는구나라는 착각을 한 거잖아요. 착각을 하고 비싸졌는데 거기서 더 비싸질 거라 생각하고 빚내서 투자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 투자에 있어서 아마추어랑 그 다음에 프로가 되는 그 경계선이 뭐냐면, 빚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능력이 갖추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밸류에이션 능력을 갖추었을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쌀 때 내가 마이너스 때 통장이든 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그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캥거루족 대신 부본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캥거루족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아우 내가 왜 얘네들 부양을 떠나야 되나가 아니라, 네, 그 자식들이 또 집에 와 있으니까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솟는 전세대출 금리가 12년 만에 6% 찍었다. 이렇게 뭐 전세 금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가 2년 새에 3배로 크게 늘어 재계약 앞둔 세입자도 비상. 근데 이것도 행복한 얘기입니다, 사실. 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뭐 6남매, 8남매 그렇게 이제 한 집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사셨잖아요. 저희 집도 아버지 말씀이 8평, 저희가 그 가게 뒷방에서 살 때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8평이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내 식구가 그렇게 살았다. 그게 지나고 보면 다 굉장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많이 핵가족화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자가 2년 새에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12년 만에 6%를 뚫었다고 하는데, 서울 중령 아파트가 25평 기준으로 매달 이자로 내야 하는 금액이 2년 새에 3배가량 급증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대출 금리가 7월 16일 현재 가장 적은 게 이제 4%인데 4에서 6.2% 그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급등한 것은 기준이 되는 코픽스라고 있죠. 예, 코픽스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16일 발표한 코픽스 금리는 전달 대비 0.4%포인트나 급상승했다. 2010년 1월 달에 코픽스를 발표한 이후 최고 수준의 지금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12년 만에 6%를 뚫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12년 전으로 또 돌아가 보는 거죠. 12년? 2010년이네. 그러면 2010년도에 6%. 2010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8년 리먼 사태 있고 2009년, 10년 페드가 돈을 엄청 찍었잖아요. 페드가 엄청 돈을 찍으면서 유가가 다시 2008년도에 연말에 36불까지 갔던 유가가 2010년 되면 110불까지 또 올라갑니다. 마치 요즘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그 미 국채 금리가 4%까지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도 물가 공포, 그러면서 이제 은행 이자도 급등을 했었던 시기였죠. 그러고 나서 2011년, 12년도에는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2012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그런 조치까지 나왔던 거죠. 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외국인이 국채 투자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추진한다는데, 외국인 정부가 연내 세법 개정
하고 이자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하고 원화값 방어 물가 상승 억제하고 여행자 면세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뭐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이자와 양도세를 왜 면제해 주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국고채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에 미국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기구 OECD 주요국들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비과세 조치로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국채 외환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는 외국인 채권 면세 조치로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5천억에서 1조 1천억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반면 세수 감소분은 1천억 원 미만일 것으로 추산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급으로 가격을 받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과연 외국인한테 국고채 이자 소득 14%에 대한 세율을 매기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금리가 실중 실세 금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확 떨어질까?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2.9%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3.49까지 찍었다가 지금 2.9인데 우리나라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직 한 3.3 정도 할 거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이자 부담은 줄게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세수가 없어지잖아요. 그 세수 감소분은 한 1천억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받든 안 받든 그 배당소득세랑 양도 차익에 대해서 국내 그 세법에 따라서 그만큼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 뒤에 좀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그 뒤에 기사를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채권 매입이 1년 새에 이제 36%나 뚝 떨어졌고 달러를 붙잡아둘 고육책을 동원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표에 나오는데 우리 신사임당 5만 원권에 있는 신사임당께서 울고 계십니다. 2018년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2.9였다가 코로나 직후에 0.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1이 됐잖아요. 한국은 똑같은 기간에 2018년 6월 달에 1.5였다가 코로나 기간에 0.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상장채권 투자 금액이 2021년 7월 달에 9,290억, 그 다음에 1,699억 해서 이 얘기도 외국인이 주식 판다고 이제 한국에 큰 문제가 생겼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었잖아요, 작년에도. 근데 외국인의 채권 투자 보면 이렇게 큰 폭에 뭐 매달 이게 10억 원 기준이니까 9조, 그 다음에 1조, 5조 이런 식으로 순투자의 규모가 꽤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6월 달에 9,340억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네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외국인이 아니 국내 채권까지도 이렇게 파나? 여기서 이제 좀 아마 정부에서 조금 걱정을 해서 환율 안정책을 내놔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옛날에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은 채권 비과세 조치 등을 단행해서 전 세계 투자기관이 국채를 사들일 때 지표로 삼는 WGBI에 편입됐다고 합니다. 예, 세계 국채 지수가 WGBI입니다. 아마 월드 가버먼트 번드겠죠. 국채니까. 예, 가버먼트 번드 인덱스가 아마 WGBI인 것 같고요. WGBI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스 익스체인지 FTSE 에서 러셀 그룹이 관리하는 지수로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 국채를 아우른다고 합니다. 이를 추종하는 자금은 2조 4천억 달러, 약 3,2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면세로 하면 또 WGBI 지수에 우리가 뭐 주식은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에 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그것 가지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된 과거 사례가 하나 재밌는 사례가 나오네요. 다만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의 혜택을 부여해서 국채와 외환시장 나아가 물가까지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이뤄진 바가 있네요. 그러나 자본 유출 자금 유출이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다시 과세로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빠른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달 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국내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외국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워낙 외환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써보는 것이라고 하며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는 정책 하나만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사는 반복될까? 1994년 미 자이언트 스텝 때 은행주 질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재미난 기사네요. 이런 기사 좋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0.75%를 인상을 했죠. 지금과 28년 전 상황을 비교해 은행주 향방을 예상해보자. 1994년 CNBC가 지금 CNBC에서 94년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강한 랠리를 보인 은행주 종목 5개를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연준은 94년 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12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종전의 2배 수준인 6.05%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CNBC는 1994년 금리 인상기 당시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한 은행주를 소개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 은행의 올해 순이자 마진 인상률이 최소 10%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서 철수 수압 주가는 1994년 2월 이후에 12개월 동안 약 17.7% 상승했고요. 올해 찰스 수압의 순이자 마진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찰스 수압을 다루는 애널리스트 중 60% 이상이 은행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찰스 수압 주가는 향후 12개월 동안 55.2%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둔 SVB 파이낸셜 그룹도 금리 인상기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 SVB 파이낸셜 그룹 주가는 94년 당시 45% 이상 상승을 했다. 올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SBB 파이낸셜 그룹 주가가 현 수준에서 71.2%가량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벨리 내셔널 뱅크 오프 예를 또 들고 있고 퍼스트 뱅크오프와 케이던스 은행이 금리 전개 강세를 볼 것이라고 뭐 얘기는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금리를 이렇게 빅 스텝을 받는 게 아니라 0.25씩 차분차분하게 금리를 올리는 그런 2004년 상황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금리를 이제 좀 급격하게 올렸고 1994년도에도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멕시코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태국 그리고 나중에 97년 우리나라까지 아시아 외환 위기가 초래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그 어떤 외환 위기 상황이 오니까 은행주들이 박살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금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번에 금리가 마지막 인상 국면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그 94년도 상황이 또 어땠냐면요. 94년 2월부터 뭐 12개월 동안 철수 수합 주가가 17.7% 상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94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한 5만 원 전후에서 95년 1월 달까지 15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한 200% 주식가가 올라갔었죠. 94년 8월 달에 제가 자무사를 입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8월 달에 거의 이제 8, 9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94년 하반기, 94년 11월 달에 아마 마지막에 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그 물가를 잡겠다고 막 금리를 올릴 때 삼성전자가 94년 하반기에서 95년 1월 달까지 8,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6만 원 올랐으니까 8, 9만 원에서 그것만 하더라도 한 70% 올랐네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제 은행주들이 몇 퍼센트 올랐다. 예, 그거는 시장 전체가 굉장히 그때 핫했었습니다. 93년부터 94년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3자, 4자 들어가는 해가 주가가 좋은데 그게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시기죠. 보통 이제 92년 말에 11월 12월 달에 차기 지도자에 대한 결정이 되고 그 다음 93년 때부터 이제 강택민, 짱쩌민 시대가 왔었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는 이제 후진차오 시대가 왔었고 2003년부터도 차이나 스토리, 93년, 94년에도 차이나 스토리였었습니다. 그런 시기대적 배경하고 조금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마처 시대 그리고 캥거루족부터 시작해가지고 1994년에 자이언트 스텝 은행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